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최환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정세와 조선의 개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정세와 함께 이 조선의 개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조선의 개화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국제 정세를 개략적으로나마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당시에 이 열강들이 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진출하는 그 목적은 그 출발점이 사실은 그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1760년에서 1840년까지를 보통 이 산업혁명의 이 기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에는 하나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대량 생산 체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직물이 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 모직물 생산과 관련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췄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갖다가 해외에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내에 재고가 쌓이게 되고요. 그래도 이게 팔리지 않으면 이제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의 실업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경제 공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혁명은 이 통상의 확대라는 그러한 측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상의 확대는 이제 이 통상을 하는 해당국에 있어서도 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군주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각 나라로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이 통상을 위한 진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무력 충돌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인도에 영국에서는 이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중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차 아편 전쟁은 1840년도, 2차 아편 전쟁은 185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아편 전쟁은 아주 심각한 상태로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랬을 때 러시아가 이 양자를 중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러한 영국과 청나라 간의 이 아편 전쟁을 중재함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는 연해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연해주는요, 청나라가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 청나라가 중국 내륙 전체를 차지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다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비어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연해주를 러시아에게 이렇게 할양하는 것이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러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영국에서는 이 러시아를 막고 있었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목적은 이 통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동항 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극구, 영국과 또 이 유럽 열강들에서는 극구 이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을 러시아가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대한 기획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해주를 확보하고 조선 땅과 맞닿았습니다. 이게 이제 1860년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이 조선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1864년도부터 1873년도까지 대원군이 이제는 섭정을 하고 치리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왕들은 거의 세도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습책을 내놓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대원군이 집정을 하고 지금 이 상황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조선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말하자면 전혀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국경선을 맞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원군이 프랑스에게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원군의 아내가 천주교의 신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주교 이 신부들을 통해서 이 프랑스를 접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프랑스 신부가 선교 중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러시아와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로부터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대원군은 이제 프랑스에 요청을 해서 영국, 프랑스, 조선 이렇게 삼국 동맹처럼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그 천주교 이 신부들이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대원군은 병인 박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 내부에서도 이 대비 조씨가 있었는데요. 이 대비 조씨가 사실은 가장 연장자이면서 이제 이 고종을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외세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원군은 병인 박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때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이제 8,000명 정도의 천주교 이 신도들이 이제 그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이제 병인 양요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신미 양요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 대원군은 이제 쇄국 정책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의 이 쇄국 정책도 사실은 이 러시아의 연해주 확보가 빌미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원군은 이러한 서구 열강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통상의 확대로 보지 않고 이제 영토 침탈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통상 확대로 이것을 파악하느냐 아니면 영토 침탈로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대원군은 통상을 영토 위협으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 일본에서도 통상을 요구해 옵니다. 특히 1868년도하고 1871년, 72년도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대원군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으로 이것을 이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이때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이때 이제 1868년도에 메이지 왕조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개항은 1853년도에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도 이제는 자기에게 있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산업혁명의 수혜국이 되었고 이제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에 갔다가 이것을 팔아야 되겠는데 조선과 통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청나라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나라는 이미 조선과 병자호란 때부터 종주권 계약을 맺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그 걸림이 됐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러시아의 이 영토 확대가 일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서는 일본 내에 있는 내부 불만의 외부 표출로서 하나의 정한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크고요. 세 번째가 일본 내부에서의 내부 불만의 외부 표출, 이렇게 되어지는데 현재 역사책에서는 보통 세 번째만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한론의 출현 근거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세 번째만을 가지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국주의는 둘로 나뉘어야 됩니다. 하나는 통상 요구와 관련된 무력 충돌과 하나는 영토 침략, 이 둘로 나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영국, 미국, 프랑스는 통상 요구였습니다. 영토 침탈까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영토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상 요구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토 침탈 욕구로 이것이 발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영국, 미국을 엮어서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식민지주의와 또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주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역사책에서는 이 셋을 하나로 묶어서 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지로 간주하고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파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이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조선의 이 개화라는 이러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의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이 세도 정치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도 정치의 기간을 보통 1800년부터 해서 한 1860년경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60년 동안 세도 정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고종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당시의 이 정치 형태를 세도 정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원군이 섭정을 한 10년, 이 시기에는 여기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고종의 친정이 이루어지면서 민비가 여기에 개입하면서부터는 또다시 민씨 일가의 세도 정치가 또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조선의 이 멸망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세도 정치였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도 정치가 180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순조가 1800년도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이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김근순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이제 외척들이 이제는 나라를 다 이제 장악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헌종이 1834년도부터 1849년도까지였는데요. 헌종은 8살 때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는 풍양조씨 조만영에 의해서 이제는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종은 이제 그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종을 데려다가 왕을 세웠는데요. 이때 철종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해서 1849년부터 1863년도까지였는데 이때도 안동 김씨가 주로 그 뒤에서 이 세도 정치를 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왕족들은 이제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누가 총명하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조선 왕족 중에 이하응이라고 이제 이게 흥선 대원군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그 영특하고 예리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이 흥선 대원군은 자기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파라코 행세를 합니다. 파라코라면은 귀족으로서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투전을 하고 하면서 재산을 다 망가뜨리는 그러한 몰락한 양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라코 행세를 하고요. 그리고 별명이 궁도령이었습니다. 궁도령이란 얘기는 하나의 그 총각에 대한 높임말인데 이제 비웃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상갓집과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음식을 마주 먹어 제끼는 하나의 상갓집 개와 같다, 이런 별명까지 이렇게 이제 붙어 다녔던 것입니다. 이제 이 대원군은 이 철종이 죽기를 기다립니다. 철종이 아주 병약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철종이 죽자 흥선 대원군은 조대비의 이 동생 이 조성하를 찾아가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대원군 주변에는 별로 사람도 없고 아주 단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흥선 대원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을 이제는 왕으로 이제 책봉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18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섭정하기가 불편합니다. 12살짜리 이름은 이명복이었습니다. 이명복을 고종으로 이제 왕으로 이제 내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약 1년 정도는 이 조대비가 뒤에서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버지인 이제 흥선 대원군이 이제 고종을 섭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종의 재위가 1863년에서 1907년까지였습니다. 자, 이때 대원군은 이 기간 중에서 10년 정도, 1864년도에서 1873년도까지 약 한 10년 정도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흥선 대원군은 아주 큰 그러한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흥선 대원군은 사실 보통 인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원군이 어떻게 개혁을 이루었나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관매직을 철폐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안동 김씨 이 집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돈으로 직업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관매직을 통해서 직업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재가 등용될 수가 없고 나라 전체가 이제는 무능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료직을 얻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대로 이 돈을 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직업을 삽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돈으로 투자한 것을 또 이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통 이 부정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이제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삼정이라고 하면은요,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데요. 전정은 이 토지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잡다한 세금을 막 엮어가지고 여기에다 온갖 세금을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걸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중에 환곡은 이제 곡식을 대여를 해주고 봄에 이 춘궁유 때에는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 백성들이 굶어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로부터 이제 곡식을 꾼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제 갚아야 됩니다. 이때 아주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 매관매직이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고 썩게 했던 것입니다. 대원군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철폐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과거제를 부활하고 해서 인재 등용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골고루 인재 등용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동 김씨가 여기에서 이제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이 직위에서 물러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때 안동 김씨들은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변사를 철폐했습니다. 원래 조선 정부의 이 모든 이 정책은 의정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안동 김씨와 이런 풍양조 씨나 이런 세도가들은 이 비변사를 통해서 이 전체를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비변사는 이 삼정,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병족,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이 장수들로서 퇴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 비변사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비변사에서 모든 것을 다 논했던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비변사를 철폐를 했습니다. 이 비변사는 원래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라의 이 정사 전체를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정을 개혁했습니다. 전정은 이제 토지세와 같은 이 세제를 개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제를 단일화했습니다. 토지세 하나만 남겨놓고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철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정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군정이라는 것은 군대에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반에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단행해서 양반도 다 군포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심각했던 것이 이 환곡인데요. 말하자면 이 조선 관리들이 이제 양곡을 구워주면서 이것을 고리를 붙여서 이걸 다시 이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곡 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개혁은 서원 철폐인데요. 당시에 서원이 600개라고 말하는 기록도 있고요. 한 1000개 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걸 다 철폐하고 47개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 서원에서 온갖 비리가 다 나타났는데요. 붕당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면책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또 백성들을 수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복궁을 중건을 했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많은 무리수가 따라왔습니다. 왕실의 이러한 그 권위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이 경복궁을 중건을 했는데 임진왜란 때 훼손된 경복궁이 중건되지 않은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중건을 했는데요. 이때 1년 만에 이것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해야 됐고, 이때 당백전을 발행했습니다. 이때 통용되던 화폐가 상평통보였는데요. 이 상평통보에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돈, 그래서 당백전입니다. 이것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폐 문제에 손을 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인플레가 일어났고, 이것은 이제 국민들의 이 부담으로 가중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플레가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원군의 이 국내 개혁으로서 이제 그 대원군의 여러 가지 이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원군의 이제 그 외세 배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이 이렇게 국내 문제는 잘 했지만 이 외세 부분에 대해서는 쇄국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개항은 이로부터 15년 전에 했죠. 그러나 이때부터 이제 1868년도부터 일본 경제는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60년도에 이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확보하고 조선과 국경이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소소한 거래를 하고 하는데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청나라를 군함 몇 척으로 완전히 굴복시킨 그러한 나라가 지금 이 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이것을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이제 조선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 전체가 이제 불안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이때 카톨릭 신부들이 흥선대원군에게 와서 이제 영국, 프랑스, 조선 이렇게 이 삼국 동맹을 맺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왕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이제 프랑스로부터 이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인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866년부터 일어났는데요. 1866년 봄과 여름, 그리고 1868년, 71년 이렇게 4차례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요. 이 1866년도에 선교사 9명과 그리고 천주교 신도들 수천 명, 어떤 데서는 8,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866년 8월 달에 제너럴 셔먼호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 배입니다. 텐진에 주둔하고 있다가 평양 대동강에 와서 이제 통상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이었는데요. 길이가 한 55m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군함으로 사용하던 것을 이렇게 상선으로 개조해서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통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평안 감사가 박규수였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거절을 하면서 이제 쌍방간에 포격전이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면서 이 배가 정박해 있던 배가 이 양각도 모래톱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감사 박주수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배에 있던 군인들이 여기에 대한 응대 사격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완전히 다 전소를 시켜버립니다. 이때 조선에서는 7명이 죽고 5명 정도가 이제 그 사상자가 되었고요. 미국에서는 20명 정도가 전원이 여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너럴 셔먼호의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66년 10월 달에 이제 이 병인 박해를 이제 문제 삼고 이제 프랑스에서 로즈 이 제독이 군함 7척을 이끌고 1000명을 데리고 해서 이제 강화도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 문수산성을 점령합니다. 이때 이제 양헌수는 이 강화도에 진주한 이 프랑스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정족 산성으로 이제 그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프랑스 군들이 왔을 때 공격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에서는 1명이 죽고 4명이 사상자가 있었고요. 프랑스에서는 6명이 죽고 70명 정도의 그러한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한 1개월여 만에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페르토 도굴 사건이 1868년도에 있었습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토가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이제 도굴하려 했던 것입니다. 충청도 덕산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그 묘를 도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71년도에 신미양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강화도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이 미군이 이제는 쳐들어온 것입니다. 강화도 초지진에 들어왔고요. 군함 5척을 가지고 1230명 정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그리고 이제 통상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에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때 조선군은 약 35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명 정도가 이제 사상자였고요. 미군은 3명 정도가 죽고 10명 정도가 이제 사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이 기록에서는 이 조선군 사망자를 약 57명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선에서는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때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척화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완전히 쇄국 정책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7월 3일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 굴복을 못 시켜서 철수한 게 아닙니다. 통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철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인양요도 마찬가지고요. 통상을 요구하다가 통상에 대한 거절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냥 철수를 하는 이런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서는 이것 전체를 얘기를 할 때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침략이라는 용어 사용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요구와 관련한 무력 충돌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영국, 미국, 프랑스가 원하는 이런 형태의 이러한 무력 충돌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러시아는 좀 다릅니다. 러시아는 영토 확보가 목적이고요. 이것은 그냥 침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통상 요구를 하긴 합니다. 그것은 이제 통상 요구죠. 그러나 통상 요구와 침략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통상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차츰 이것이 이제 침략으로 변질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히 구분해서 이것을 용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좌파 역사가들은 이걸 다 합해버립니다.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합친 다음에 일본을 제국주의로 삼고 침략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체에다 이것을 이제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제국주의다, 영토를 침탈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통상 요청을 하게 됩니다.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메이지 정권이 정식으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통상을 요청하면서 대원군에게 나오는데 의교 문서에 대해서 이 트집을 좀 잡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에서도 이제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문서 작성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이제는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1870년도, 7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통상 요청을 해보는데 원래 우호국이었으니까요. 해오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군함을 이끌고 왔다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873년도에 이 정한론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이제는 고종의 신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원군이 10년 정도 섭정을 했는데요. 계속 하려고 합니다. 대원군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종과 민비는 이제 계략을 세웁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민비에 대한 칭찬이 많습니다. 민비는 굉장히 영특했다고 해요. 그리고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아주 영특했고 이제 고전에도 능통했고 그리고
대외 정세를 알기 위해서 많이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나 또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나 그 여행 왔다가 이제 그 민비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런 진술이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대원군이 민비를 간택한 이유는요, 민비가 고아였기 때문에 민비를 이제 간택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전히 이런 세도 정치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원군과 민비가 틀어지게 된 것은 이 민비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계속 죽었습니다. 이남 일녀가 다 죽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순종이 살아남아서 이제 고종의 뒤를 이었는데요. 이때 아이가 없을 때 이제 고종이 어떤 후궁에게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이때 대원군은 그 아이를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비하고 이제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비는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대원군을 이제 퇴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이제 강렬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고종과 민비, 아마 민비겠죠. 민비가 이제 대원군을 퇴위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최익현을 이제 참판으로 임명하는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최익현이 대원군이 서원철폐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고 하면서 상소를 올리고 합니다. 이때도 물론 벼슬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유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철폐에 대한 상소를 올린 이 최익현을 호조 참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생들이 이제 대원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원군은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종의 친정 체제가 1874년도부터 1907년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종과 민비도 이제 개화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광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어지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운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1875년도에 해안 측량을 명분 삼아서 들어와서 이제 광화도 앞에 난지도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물을 얻을 목적으로 보트에 이 사람을 싣고 초지진으로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겠죠. 아무런 그러한 그 통보 없이 이게 들어오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함포 사격이 서로 있게 되고 또 이제 영종진 전투를 이제 벌이고 영종진을 이제 침략해서 여기에서 대포와 화성총 등을 약탈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조선인들이 죽었는지 그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상전을 내었다. 그리고 대포와 화성총을 약탈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강화도 조약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76년도 2월 달에 군함 6척을 거느리고 강화도에 상륙을 해서 운요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통상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이 운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힘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왔고 여기서는 이제 조선에서도 별다른 이런 대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종하고 민비는 개화를 이제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구로타 기요타카와 우리나라에서는 신헌 이렇게 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강화도 조약의 체결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강화도 조약이 1876년 2월 27일에 체결이 됐는데 첫 번째가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다. 그리고 일본과 평등한 권리가 있다. 이 내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청나라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조선 조정에서 청나라의 얘기를 듣고 이 조약을 무효시키면 안 된다. 우리와의 이 통상권에 대해서 무효시키면 안 된다. 이건 청나라 들으라고 하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통상 요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양국은
사신을 파견해서 이제 앞으로의 이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수신사를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산의회 2개 항을 2개 항구를 이제 개항을 한다. 이게 이제 인천하고 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안 측량을 허용한다. 배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통상 지역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범인들에 대한 재판을 속인주의를 좇아서 범인을 처리한다. 말하자면 일본인은 일본에서 일본 법 따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치외법권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 장정은 이제 여기에 속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 다음에 통상 장정이 이제는 체결이 되는데요, 아편 수입을 금지한다. 또 이제 그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곡물에 대한 수출은 금지한다는 이 방공령, 그리고 관세에 관한 문제, 그리고 최회국 대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화도 조약과 관련해서 이제는 그 부록이 또 이제 만들어지고요. 일본에는 수신사를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 혹은 조일 수호 조규 혹은 병자 수호 조약, 이때가 병자년이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좀 체결이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이제 부록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록의 내용도 함께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일본인 거류를 허용한다 해서 이걸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개항되는 그 항구에 대해서 10리까지, 그리고 다음에는 이게 50리로 이제 확장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인이 이제 그 주택도 짓고 거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논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개항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무역이 일어났을 때 이 무역에 대해서 조선 정부에서 관리를 하거나 간섭하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지역에서는 일본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선박의 자유 출입을 허용한다. 이런 형태가 이제 부록으로 또한 작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통상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통상의 내용은 보통 일본에서 우리에게 와서 파는 것은 약 88.3%가 서구 상품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일본에 이러한 제조업이 이렇게 크게 등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 상품들이었는데 주로 면직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잡화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에서 우리에게 구매해 간 것은 주로 쌀과 이런 양곡, 그리고 소고기, 소가죽,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결과 이제 그 수신사를 이제 파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에는 수신사를 파견했고 이제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1차 수신사가 그해 곧바로 이루어졌는데요. 187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기수를 포함해서 76명이 이 수신사로 가게 됐는데 약 2개월 정도 체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에서는 아주 극진한 그런 환대를 했습니다.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이 조정대신들까지 다 보게 되는 그런 극진한 환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부터 이제 친일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김기수는 일동기유라는 책과 수신사 일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아주 이제 개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이 수신사들이 가서 여러 가지 발전된 모습들을 보고 와서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는 이제 개화의 이란 바람이 크게 이제 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수신사는 1880년도에 보내게 되는데요. 김홍집 등 58명이 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홍집이 나옵니다. 이때에도 4개월 정도 체류했는데 이때에도 큰 환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나 미복에 대한 것이나 개항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또 이제 미루기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홍집이 황준원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것은
청나라 사람이 일본의 공사로 이제 와서 근무하는 참관이었습니다. 이 황준헌을 만나서 조선 책략을 이제 건네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홍장이 지시해서 황준헌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서는 러시아의 남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친중, 조선의 친중, 청나라겠죠. 그리고 결일, 일본과는 이제 결합을 하고, 그리고 연미, 미국과는 연대를 이룬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미국에 대해서 아주 좀 극찬을 합니다. 상당히 강대한 나라이고 공명정대하고 이렇게 나라를 해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도 미국과의 이 연합에 대해서 아주 이제 큰 이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 되었으면 조선의 운명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선에 와서 이제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위정 척사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대원군이 말하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만소의 만인소가 올라오게 되고 홍제학의 복합상소가 이제 마구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생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조사 시찰단을 또다시 파견합니다. 1881년도에 38명 정도를 파견을 하는데요. 이 안에 이제 홍영식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청나라에도 이제 영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청나라와 조선은 항상 이 우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청나라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했던 것입니다. 사신을 통해서 이홍장, 북양 대신이었는데요. 이홍장에게 이러한 영선사 파견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홍장이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때가 1879년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김윤식 등 69명을 1881년 9월 달에 이제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영선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표면적인 과제는 청나라의 신식 무기를 학습하고 구입해 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표면적인 주제였는데, 실질적인 주제는 미국과 연결을 짓는 것.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하나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윤식과 이홍장의 몇 차례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연이 닿았고, 그 결과 조미 수호 조약이 1882년도 4월 6일에 제물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선사 파견은 이게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걸 다 배워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국내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그 이듬해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과 조미 수호 조약이 이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 형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제 이홍장으로부터 뮬렌도르프를 소개를 받는데요. 뮬렌도르프는 이 독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뮬렌도르프가 이 조선을 러시아에 갖다가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의 운명이 거기에서 이제 크게 좀 엇갈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이러한 조약을 맺었는데요. 아무런 위협 충돌이 없었고 아주 일본을 급작스럽게 발전시켜 놓은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조선에도 그런 기회가 열릴 뻔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온 멜론도르프, 그리고 곧바로 일어나는 이모군란, 이로 인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이 조선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 미국, 프랑스가 이렇게 통상을 원하는 이 주제하고, 그리고 일본이나 러시아가 영토 침탈을 하는 이 주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영국, 미국, 프랑스를 엮어서 하나로 해서 제국주의로 몰고 또 그 결과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러한 좌파들의 역사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정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통상 요구하면서 일어나는 무력 충돌에 대해서 침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이제는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